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서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18분입니다. 좀 일찍 시작했죠? 어제 일찍 자고 한 11시 정도 잤나? 자고 밤에 뭐 그래도 에어컨 빵빵하게 틀어놓고 뭐 빵빵하게는 아니고 26도 26도 정도로 틀어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오늘도 한 여기 경주 이쪽은 35도 이상 올라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좀 고생 좀 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어제도 멀리 가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더우니까 일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일을 안 할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일을 하고 이제 주말을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또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은 칼 세이건의 에필로그 3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3부 시작할 텐데요. 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 책이에요. 예. 자, 생각은 어떻게 행동이 되는가?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는 인지 조절의 뇌가. 데이비드 바드르 지음, 김한영 옮김, 도서출판 해나무. 띠지의 인간 뇌의 가장 고등한 부분, 대뇌의 최전선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라. 뇌과학자 정재승 추천. 정재승 박사는 제가 뭐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책은 다른 경로로 제가 알게 돼서 좀 읽어보고 싶다 해서 산 책입니다. 예전에 좀 산지 좀 됐어요. 산지 됐는데도 이제야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미디어부 시작하겠습니다. 3부 새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14장 공동의 적. 이거는 지금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후끈후끈 하더라고요. 그래서 멍하길래 이렇게 머리가 뜨거우면 뜨거워서 머리가 멍한가 보다 하고 아침에 찬물로 머리를 식히고 계속 시원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물티슈를 찬물에 적셔서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한결 낫네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4장 공동의 적. 나는 비관주의자가 아니다. 악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는 내 견해로는 일종의 낙천주의다. 노베르토 로셀리니. 악이라. 악 존재하죠. 악은 존재합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선이라고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므로 악은 존재합니다. 자, 어느 한 종이 자연세계를 변화시킬 힘을 갖게 된 것은 20세기로 대표되는 아주 최근의 일이었다. 레이첼 카슨, 침묵의 봄, 1962년.
예, 이 책은 아주 유명한 책이죠. 레이첼 카슨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30쪽 서문. 1988년 나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다. 나는 미국과 구소련의 관계에 대한 기사를 청탁받았다. 그 글은 두 나라에서 가장 큰 출판물을 통해 거의 동시에 발표될 예정이었다. 당시는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소비에트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주기 위해 노력하던 시절이었다. 그리고 혹자는 도널드 레이건 행정부가 완강한 냉정 정책을 다소 누그러뜨리던 시절이라고 회상한다. 레이건은 만약 외계인이 지구를 침략한다면 미국과 소련이 힘을 합치는 일은 훨씬 쉬워질 것이라고 논평한 적이 있었다. 이 말은 내 글에 화두를 제공했다. 나는 그 글을 통해 양국의 국민을 자극할 의도였기 때문에 양쪽 모두에게 검열이 없을 것이라는 확답을 요구했다. 퍼레이드의 편집자인 월터 앤더슨과 오고니오크의 편집자인 바탈리 크로티치는 기꺼이 동의했다. 공동의 적이란 제목의 논평은 퍼레이드의 1988년 2월 7일 판과 오고니오크의 1988년 3월 12에서 19일 판에 실렸다. 논평은 곧이어 국회 의사록에 다시 실렸고 1989년 뉴욕 대학의 올리브 브랜치상을 받았으며 양국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었다. 퍼레이드는 다음과 같은 서문으로 논평에서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들을 직설적으로 다루었다. 다음의 논평은 가장 대중적인 소련 잡지인 오고니오크에도 전문이 게재될 예정으로서 우리 양국 간의 관계를 조망하고 있다. 양국 시민들은 칼 세이건의 관점이 불편하고 심지어는 자극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그는 기본적으로 양국 국민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역사적 관점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서문은 여기에 실린 것과 똑같이 소련의 잡지에도 실릴 예정이다. 모쪼록 이 글에 담긴 분석이 저자가 설명하는 바로 그 목표에 다가가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그러나 1988년 당시 소련은 자유의 물결을 타고 있었으나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크로티치는 예상치 못했던 글의 내용에 당황했다. 소비에트의 역사와 정책에 관한 비판적 논평을 확인한 그는 고위 관계자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오고니오크에 설명된 바대로 논평의 내용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게오르기 아르바토프 박사에게 돌아갔다. 그는 당시 소비에트 과학 아카데미의 미국 캐나다 연구소의 소장이었고 공산당 중앙위원이었으며 고르바초프의 긴밀한 조언자였다. 아르바토프와 나는 사적인 자리에서 몇 차례 정치적 대화를 나누었다. 우리의 대화는 더없이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것이어서 나 자신이 놀랄 지경이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만 나는 내 글의 많은 부분이 수정되지 않고 실린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와 동시에 어떤 부분이 수정되었는지, 소련의 일반 국민들에게 어떤 생각이 위험한 것인지를 알게 된 것도 소득이라면 소득이었다. 나는 수정된 표현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들을 말미에 실었다. 그것들을 모두 합치면 이른바 검열이 된다. 그러면서 이 논평이 실려 있네요. 봅시다. 논평. 미국 대통령이 서서 할까요? 서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수영장 가서 몸무게를 또 재봤는데
몸무게가 오히려 늘었더라고요. 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주 몸무게가 106kg를 가리키고 있길래 아주 당황스럽습니다. 아마 제가 이틀 연속 술을 좀 마셨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그 여파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살이 뭐 술을 먹어도 살이 찌고 운동을 해도 살이 찌고 이거 참 걱정됩니다. 살 빼야 되는데 수영이 살이 좀 안 빠지나요? 자, 시원해. 자, 논평. 미국 대통령이 소비에트 서기장에게 외계인이 침략한다면 우리 두 국가는 공동의 적을 막기 위해 단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오랜 기간 동안 서로의 목에 칼을 겨누던 적들이 보다 시급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대립을 유보했던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그랬고, 몽골의 침략을 막기 위해 러시아인과 한때 키예프를 약탈했던 폴란드인들이 그랬다. 사실 그 문제라면 나치를 물리치기 위한 미국과 소련의 연합도 예외가 아니다. 물론 외계인의 침략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공동의 적은 존재한다. 사실 그 적은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우리 시대에만 고유하게 존재하는 것들인 동시에 어떤 것은 인류에게 사상 최대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 적은 갈수록 증가하는 인간의 기술적 능력에서 생겨났으며 장기적인 인류의 행복을 위해 눈앞의 이득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이기심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강력해지고 있다.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석탄과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은 누구를 해치려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온실 효과를 유발하여 지구의 기온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축축컨대 앞으로 100년 내 미국 중서부와 우크라이나의 곡창지대는 덤불이 우거진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냉장고에 사용되는 비활성 기체들은 외관상으로는 해가 없어 보이지만 실은 지구를 보호하는 오존층을 파괴한다. 오존층이 감소하면 지구 표면에 도달하는 치명적인 자외선의 양이 증가하여 먹이사슬의 기초를 이루는 힘없는 미생물을 대량으로 살상한다. 먹이사슬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불안한 먹이사슬의 꼭대기에서 버텨보기 위해 위태로운 고개를 하고 있다. 미국 산업이 유발하는 공해는 캐나다의 숲을 파괴한다. 소련의 원전 사고는 라플란드의 고대 문화를 위협한다. 무서운 전염병이 현대 운송 기술에 힘입어 전 세계를 휩쓴다. 그 밖에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 여러가지 위험들이 우리의 근시안적인 속성과 실수에 편승하여 언제라도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미국과 소련이 앞다투어 진행하는 핵무기 경쟁 때문에 지구는 6만 개의 핵무기를 곳곳에 안고 있는 함정 폭탄이 되었다. 이 핵무기의 양은 양국을 잿더미로 만들 뿐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문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심지어는 100만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인간의 생존 실험을 끝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핵무기 경쟁을 저지하기 위해 평화조약에 엄숙히 서명할 것을 주장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여전히 지상의 모든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매년 생산하고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두 국가는 진지하게 상대방을 가리킨다. 우주선 챌린저호의 폭발과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 우리는 하이테크놀로지의 실패가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큰 재난을 일으킬 수
일으키는지 알 수 있었다. 히틀러의 광기를 경험했던 20세기에 우리는 빚진 사람들이 절대 권력을 쥐고 현대 산업국가를 제멋대로 지배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대량 살상의 기술에서 예기치 못했던 작은 실수가 생기거나 어떤 중대한 통신상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이미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국가 원수가 감정적인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이다. 인류가 침략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쏟아붓는 비용은 1년에 1조 달러이고 미국과 소련이 그 대부분을 사용한다. 다시 생각해보면 적의를 품은 외계인들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들은 굳이 지구를 공격할 이유가 없다. 예비조사를 해본 후 그들은 우리가 자멸할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쪽을 택할 것이다. 우리는 위태롭다. 굳이 외계인을 들먹일 필요가 없다. 이미 충분한 위험이 우리 손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위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과는 아주 동떨어져 있어서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해조차 할 수 없다. 위험한 것은 약탈과 징발과 강간과 살인을 일삼는 외국 군대가 아니라 투명한 기체, 비가시광선, 누구도 목격하지 못한 핵무기 등이다. 우리를 위협하는 공동의 적은 구체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페르시아 왕이나 칭기스칸 혹은 독일의 총통처럼 대놓고 중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새로운 적들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을 결성하려면 먼저 용기를 내어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한다. 바로 우리 자신이 미국과 소련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은 다양하고 풍부한 인종과 문화로 짜여진 나라이다. 두 국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사 대국인 동시에 과학과 기술이 모든 사람의 삶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는 나라이다. 그리고 국민을 통치할 권리는 바로 국민들에게 있다는 신념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의 정치 제도는 불의와 독재와 무능력과 미신을 타파하고자 일어났던 역사적인 혁명으로 탄생했다. 우리는 불가능한 일을 성취했던 혁명가들의 후손이다. 후세기 동안 신격화되었던 독재자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킨 것은 바로 우리의 조상들이었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양국은 오랫동안 서로의 가슴에 모욕과 분노의 칼자국을 새겨왔다. 어떤 것들은 상상의 산물이었지만 대개는 사실이었다. 한쪽이 공격하면 상대방은 보복을 꾀한다. 그때마다 양국은 상처난 자존심을 안고 도덕적 결백을 선언한다. 양국은 상대방이 내뱉은 악담을 고통스러우리만치 자세하게 기억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범죄 행위와 그 정책으로 인해 야기된 고통은 철저히 망각한다. 물론 양국에는 조국의 정책으로 빚어진 위험을 외면하지 않는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기본적인 존엄성과 단순한 생존의 차원에서 문제의 해결을 갈망한다. 그러나 양국에는 또한 각국의 선전기관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증오와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적이 구제불능이라고 굳게 믿으면서 양국의 충돌을 기정사실로 여긴다. 양국의 강경파들은 서로를 격려한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이다. 그들은 쇠사슬처럼 굳게 결합해 있다. 외계인이든 인간이든 어느 누구도 이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다면
남아있는 대안은 오직 하나뿐이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우리 자신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첫걸음으로 양국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혹은 후손들의 관점에서 자신의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해야 한다. 먼저 소련 국민이 미국 역사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자유와 해방의 정신을 기초로 세워진 미국은 노예제를 가장 늦게 폐지한 나라였다. 미국을 세운 조상들 가운데 조지 워싱턴과 토머스 제퍼슨을 포함하여 많은 지도자들이 노예 소유주의였다. 뿐만 아니라 노예가 해방된 후에도 100년 동안이나 인종차별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은 원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서명한 조약을 계획적으로 300건 이상 위반했다. 대통령이 되기 2년 전인 1899년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유명한 연설을 통해 위대한 국가가 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 정당한 전쟁을 옹호했다. 실패로 끝났지만 1918년 미국은 볼셰비키 혁명을 무마시키기 위해 소비에트 연방을 공격했다. 미국은 핵무기를 발명했고 민간인에게 핵폭탄을 투하한 최초이자 유일한 국가였다. 그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남녀노소가 죽었다. 미국은 소련이 핵무기를 발명하기 전부터 소련을 핵무기로 말살하려는 작전을 세워두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핵무기의 경쟁을 계속했다. 미국이 보여준 이론과 실제의 모순은 무수히 많다. 최근 레이건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도덕적인 분노를 표명하며 테러 국가 이란과의 무기 거래를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 시간에도 미국은 은밀한 무기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은 세계 각지에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지만 국민 대다수가 정치 권력에서 소외되어 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권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경제 제재 조치에 반대했다. 셋째로 미국은 이란의 페르시아만 석유 채굴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분노하면서도 그 자신은 니카라과의 여러 항구에서 같은 행위를 했고 국제법원의 재판도 받지 않았다. 리비아의 아동학살을 비방하면서 보복의 과정에서 아동을 살상했다. 미국은 소련이 소수 견해를 억압한다고 비난하지만 미국 흑인 젊은이들은 대학보다는 감옥에 더 많이 간다. 이것은 단지 소련 선전기관의 야비한 헛소리가 아니다. 미국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조차도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할 때가 많다. 특히 미국인들이 미국 역사의 부끄러운 부분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는 더욱 그렇다. 지금 트럼프가 마가라고 메이크 그레이트 어게인 아메리카 다시 위대한 미국을 만들어라 이런 뜻인데 미국이 언제 위대했습니까? 미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봤을 때 원주민들, 인디언, 학살의 역사, 그리고 노예, 흑인 노예들, 착취의 역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제가 미국이 위대하다고 생각된 적은 딱 한 번인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나치 독일을 항복시킨 거, 몰락시킨 거, 나치를 몰락시킨 그 2차 세계대전, 그것은 인정해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외의 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유주의 진영을 유지하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확산에 기여하고, 그 정도. 왜 그런 그런 공은 있죠. 그런 공은 있는데, 그 과정에서 매우 잘못한 과정도 잘못을 저지른 일도 많고, 아무튼 위대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공을 또 무시할 수만은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아주 위태위태한 갈림길에 서 있죠. 과연 천박한 미국으로 낭떠러지처럼 떨어질 것인지, 트럼프로 인해서, 아니면 다시 점잖은 정의로운 미국으로 일어설지, 지금 아주 매우 큰 갈림길에 서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미국 국민이 소련 역사를 검토한다고 가정해보자. 1920년 7월 2일 최고사령관 투카체프스키는 소비에트의 무력으로 우리는 고통받는 인류에게 평화와 행복을 선사할 것이다, 서구 자본주의를 향해 진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얼마 후 자본주의가 아주 부패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결국에 탄생한 겁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부패의 속성이 없었으면 공산주의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서구 자본주의를 향해 진행해. 얼마 후 레닌은 프랑스 대표단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네, 소비에트 군대는 바르샤바를 접수했습니다. 곧 독일은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헝가리를 다시 공격할 것입니다. 발칸반도의 인민들도 자본주의에 맞서 일어섰습니다. 이탈리아도 흔들릴 것입니다. 이 태풍으로 부르주아 유럽의 모든 사슬은 쉼없이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착각은 근데 자기들은 정의로울 것이다 라고, 자기들이 정의다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지 않은데 착각이었죠. 그러나 1929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에 취해진 스탈린의 신중한 정책을 생각해보라. 강제적인 집단화, 대규모의 농민 이주, 그로 인한 1932년에서 33년의 기아, 대규모의 숙청 등으로 수백만의 소비에트 인민들이 죽었다. 수천만 명입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7천만 명까지 스탈린 시대에 죽었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특히 숙청의 기간 동안 35세 이상의 공산당 간부는 거의 모두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에 이른바 소련 인권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새 헌법을 만천하에 공표했다. 그 다음 스탈린은 붉은 군대의 갑작스러운 해산을 결정하고 히틀러와 비밀리에 불가침 조약을 맺었다. 그는 나치가 소비에트 연방을 침공하여 수백만 인민이 학살된 후에도 그 사실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그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시민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소련의 억압을 생각해보라. 이주의 자유에 대한 억압 때문에 반유태주의는 풍토병이 되었고,
종교적 박해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만약 여러분들이 국가를 막 건설했을 때 군대와 시민을 대표하는 최고 지도자들이 이웃나라를 침략하겠다고 자랑스럽게 떠든다면, 만약 국가 역사의 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절대 권력을 휘두른 지도자가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수백만 명의 동족을 죽인 사람이라면, 지금도 여러분의 동전에 국가의 상징이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면, 주표시가 있는데요. 동전에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그림, 낙과 망치, 소련의 상징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당신들의 의도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지하다 해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평화롭고 순진무구한 국민들이라도 어쩔 수 없이 의심하게 될 것이다. 이건 역시 미국 선정기관의 야비한 술수가 아니다. 만약 위와 같은 일을 완전히 날조로 치부해버린다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다른 나라를 억압하는 국가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프리드리 엥겔스는 말했다. 1903년 런던 회담에서 레닌은 모든 국가의 완전한 자결권을 제창했다. 우드로 윌슨과 수많은 미국 정치가들도 거의 같은 언어로 민족 자결주의를 원리를 제창했다. 사기였죠. 사기. 민족 자결주의. 1차 대전이 끝나고 패전국들의 식민지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 식민지에는 적용을 안 하고 패전국들의 식민지에만 적용을 한 민족 자결주의 사기였습니다. 이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들도 사기꾼이에요. 이거. 소련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와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일부를 강제로 통합했다. 그리고 폴란드와 루마니아와 헝가리와 몽고와 불가리아와 체코슬로바키아와 동독과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여 공산주의의 지배하에 두었다. 소련은 1953년 동독 노동자들의 봉기를, 1956년 헝가리 혁명을 진압했고 1968년 체코가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도입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다. 체코의 봄 유명하죠.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도 교과서에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개혁 개방, 해적 행위나 노예무역을 소탕하고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것을 제외하고도 미국이 다른 나라에 군사적으로 침략하거나 개입한 사건은 130회 이상에 이른다. 에휴. 여기에서 주표시가 있는데, 미국에서 출판되면 일반인들이 놀랄만한 이 목록은 이 의회 국방위원회의 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침략 많이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나라는 중국 18회, 멕시코 13회, 니카라과와 파나마 각 9회, 온두라스 7회, 콜롬비아와 터키 각 6회, 도미니카 공화국, 한국과 일본 각 5회, 아르헨티나와 쿠바, 하이티와 하와이 왕국, 사모아 각 4회, 우루과이와 피지 각 3회, 과테말라와 레바논, 소련, 수마트라 각 2회, 그레나다, 푸에르토리코, 브라질, 칠레, 모로코, 이집트,
아이보리 코스트, 시리아, 이라크, 페루, 포모사,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등이다. 포모사가 대만의 옛 지명이군요. 이게 미국의, 그러니까 그때 이제 냉전 체제에서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자본주의도 장점이 있고 공산주의도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장점에서 발생하는 효과도 있을 텐데, 미국이 그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발생하는 효과에 아주 두드러기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건전한 나라들,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탄생하고 잘 운영하던 나라들도 군부를 부추기거나 해서 쿠데타로 정권을 뒤엎고, 대표적으로 그게 칠레입니다. 칠레. 페루? 칠레입니다. 칠레.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뭐 좀 약간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식으로 미국이 힘을 뻗쳤죠. 그래서 박정희, 전두환도 정권도 전체적으로 그런 기조에서 탄생한 보수주의, 우파, 거의 군국주의, 거의 구구 정권이었었던 겁니다. 거의 구구라. 구구죠, 구구. 거의 구구가 아니고 구구죠. 그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은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파시스트 정권이었어요. 미국이 무력으로 라틴 아메리카에 개입한 것은 볼셰비키 혁명 이전뿐 아니라 공산당 선언이 작성되기 이전이다. 따라서 반공을 이유로 미국의 니카라과 개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논리에서 어긋난다. 그러나 소련은 습관적으로 다른 나라에 개입함으로써 그 엉터리 논리에 힘을 실어주곤 했다. 미국은 자신에게 전혀 해가 되거나 위협을 가하지 않는 서남아시아의 국가들을 공격하여 5만 8천 명의 미국인과 100만 이상의 아시아인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여기가 베트남이죠. 그 과정에서 7.5 메가톤의 고성능 폭탄을 투하했고, 그로 인해 야기된 생태학적, 경제적 혼돈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소련은 1979년 이래 10만 이상의 소비에트 군대를 동원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이 IT보다 낮은 그 나라에서 어떤 잔악행위가 자행되고 있는지 우리는 거의 전해 듣지 못하고 있다. 소련은 전쟁 지역에 제3국 기자를 좀처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 재밌네요. 옛날 냉전 시대를 되돌아볼 수도 있고.
아이고 좋아. 우리 아빠하고 같이 책 읽자. 이제 좀 앉아서 정면 앉고 책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자, 네, 계속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면에 앉아. 옳지. 자, 239쪽. 습관적인 적대감이 독버섯처럼 번지며 양국을 오염시키고 있다. 잠시 주춤할 때도 있지만 약간의 자극만 가해도 이 적대감은 쉽게 번진다. 국내에서 상대방 국가를 공정하게 평가하려는 불편한 견해가 대두될 때마다 과거의 상처를 들춰내거나 잔악행위나 무력행위를 강조하거나 적국의 위협적인 무기 개발을 발표하면 만사가 해결된다. 때로는 순진한 농담이나 불신이 담긴 모욕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수의 미국인들은 공산주의는 가난, 후진성,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굴라트 주표시가 있네요. 구소련의 교정 노동 수용소 관리국 혹은 강제 노동 수용소, 무자비한 인간성 말살, 세계 침략의 야욕 등을 의미한다. 다수의 소련인들에게 자본주의는 냉혹하고 끝없는 탐욕, 인종차별, 전쟁, 경제적 불안, 무산계급에 대한 전세계 부자들의 공모 등을 의미한다. 물론 이것은 사실을 빗댄 풍자이다. 예, 사실상 이런 면이 없다고 할 수 없죠. 아니, 이런 면이 사실은 또 근간이 되죠. 그러나 여러 해에 걸친 소련과 미국의 행동을 보면 이것이 단지 넉살 좋은 풍자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풍자가 사라지지 않는 것은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사실이기 때문이지만 한편으로는 쓸모가 있기 때문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적이 있다면 관료들은 왜 물가가 오르는지, 왜 소비재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지, 왜 세계 시장에서 국가 경쟁력이 없는지, 왜 실업과 노숙자가 늘어만 가는지, 왜 사회 각층의 지도자들이 망국적인 비판을 일삼는지, 특히 왜 위험천만한 핵무기를 여기저기 배치해야 하는지 항상 변명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적이 그리 위협적이지 않다면 행정 관료들은 그들의 무능력과 행정착오를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없게 된다. 관료들에게는 적을 만들어내고 적들의 만행을 과장할 동기가 충분하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풍자는 꽤 쓸만하다. 양국은 상대국이 가하는 위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해 군 기관과 정보기관을 운영한다. 이 기관들은 강력한 기득권을 이용하여 국방비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받는다. 따라서 그들은 상존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에 걸맞는 양심과
노력을 보일 의무가 있다. 적국의 군사력과 침략 의도를 과장하려는 분명한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경쟁에서 패하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둘러댄다. 그러나 어떤 표현을 갖다 붙이든 그러한 패배는 무기 경쟁을 가속화시킨다. 상대국에 대한 정보 자료를 일반 국민이 독자적으로 평가해 본 적이 있는가? 없다. 왜 없을까? 그 자료는 기밀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보기관들은 국민들의 긴장이 만족할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전자동 시스템 비밀 장치이다. 한 국가의 제도와 이념은 과거 한때 아무리 효과적이었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변화할 필요가 생긴다. 그러나 양국 모두 21세기를 준비하지 못했다. 새 시대의 과제는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도 자국의 우상을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위태로운 상호 대립의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지평으로 나아갈 길을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한다. 과학적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운 교훈은 복잡한 문제를, 때로는 단순한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독단에서 해방시키고 출판과 의사표현과 실험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위에 기초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범한다. 지도자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진보하기 위해 비판이 필요하다면 명백한 사실 앞에서 정부는 이를 거부하는 습성이 있다. 히틀러의 독일이 결정적인 예이다. 1934년 6월 30일 나치당의 지도자 루돌프 헤스는 다음과 같이 연설했다. 그 어떤 비판도 불가능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총통이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느끼고 있다. 그는 항상 옳으며 영원히 옳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의 국가사회주의는 총통에 대한 절대 복종의 영토에 닷을 내렸다. 미친 소리를 했군요. 끔찍한 나라였어요. 나치의 독일은. 그러한 독단의 교의가 국가 지도자들에게 편리한 수단이라는 사실은 히틀러의 말에서 더욱 분명하게 입증된다. 생각하지 않는 국민들이란 권력자들에게 얼마나 큰 행운인가. 예,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유순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지도자에게 편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멸의 지름길이다. 그렇죠. 훌륭한 지도자의 기준은 반대자들의 열정적인 비판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재능이다. 공포정치가 지배하던 시절에 침묵과 굴욕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들이 마침내 큰 소리로 말을 할 때 그들이 새로 돋아난 날개를 퍼덕거리는 자유시민이 되었을 때 환호와 환희는 당연히 그들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는 모든 자유인의 것이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의 정책은 구 정권이 가로막았던 소비에트 사회의 인간적인 면목을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소련 사회는 모든 차원에서 자기 정화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 그 정책은 경제적인 번영에도 필수적이다. 이제 진정한 국제 협력과 핵무기 경쟁의 중단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소련을 위해서뿐 아니라 미국에게도 이득이 된다. 물론 소련에서는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반대도 있다. 종신재직을 보장받았던 몽유병 환자들이 경쟁을 통해 능력을 평가받아야 한다면 좋아할 리가 없다. 민주주의적인 책임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다. 수십 년 동안 국가의 명령만 수행했던 사람이 과거의 행위로 비난받는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서구를 기만하는 속임수이며 그동안 소련은 힘을 모아 더욱 강력한 적으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들은 소련의 옛날 방식을 더 좋아한다. 사실 그들은 비민주적인 환경에서 고사해가는 소련, 쉽게 욕하고 쉽게 풍자할 수 있는 소련을 좋아하는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미국적 민주주의를 탐닉하고 있는 미국인들 또한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 이 사실만으로도 어떤 미국인들은 심기가 불편해진다. 개방과 개혁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강력한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도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 양국에서 소위 대중토론이라는 것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것은 주로 국가적 슬로건의 반복이거나 대중적 편견의 자극, 빈정거림, 자기변명, 진실의 호도에 불과하고 주장하는 바의 증거를 요구하면 장황한 설교로 주문을 외워댄다. 이것은 국민의 지성을 완전히 경멸하는 행위이다. 우선 우리는 다음 몇십 년을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해결점을 찾으려 해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을 광범위하게 발굴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독단적인 교의를 버리고 문제 해결에 전념할 필요가 있다. 쉬운 해결책이란 없다. 더구나 18세기나 19세기의 정치 이론과 전혀 모순되지 않는 해결책을 찾기란 별을 따는 일과 같다. 우리 양국은 서로 힘을 모아 필요한 변화를 해내야 한다. 그 변화는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은 차기 대통령 임기나 5개년 계획을 뛰어넘어 장기적인 미래를 포용해야 한다. 우리는 국방 예산을 줄여야 하고 생활 수준을 향상시켜야 하고 학문에 대한 존중심을 장려해야 하고 과학과 학문과 발명과 산업을 지원해야 하고 자유로운 탐구를 증진해야 하고 더 많은 노동자를 경영에 참여시켜야 하고 하나의 인류로서 공동의 위험을 인식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이해를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는 양국의 협력 수준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건전한 경쟁을 막아서는 안 된다. 가령 이제부터는 핵무기의 경쟁을 종식시키는 방법이나 기존의 군사력을 결정적으로 축소시키는 방법을 찾기 위해 경쟁하기로 하자. 혹은 정치적 부패를 추방하거나 세계 농업 생산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경쟁하고 예술과 과학에서 음악과 문학에서 기술 혁신과 경쟁하기로 하자. 아울러 공정하고 정직하게 경쟁하도록 노력하자. 인류의 고통과 무지와 질병을 줄이기 위해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자주권을 존중하기 위해 경쟁하기로 하자. 집사의 신분으로서 지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윤리적 덕목을 공식화하고 이행하기 위해 경쟁하기로 하자. 그리고 상대방의 장점을 발견하고 배우자. 지난 100년 동안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은밀한 표절의 방식으로 서로의 방법과 원리를 차용해왔다. 진리와 미덕에 대해서는 미국도 소련도 독점권이 없다. 나는 두 국가가 협력 속에서 경쟁하는 것을 보기 원한다. 1970년대 양국은 핵무기 경쟁을 자제하는 조약 외에도 협력을 통해 몇 가지 갈목할 만한 성과를 일궈냈다. 세계 전 지역에서 천연두를 추방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했고 유인 우주선 아폴로호와 소유주호가 랑데뷰에 성공했다. 현재 우리는 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 우선 보다 큰 시야와 관점을 가지고 몇 개의 공동 연구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시작해보자. 가령 강대국들의 경쟁 속에서 희생자가 된 이디오피아에서 기아를 추방하는 프로젝트나 기술 문명의 산물인
환경 문제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완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세워보자. 미래의 안전한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핵융합 물리학 프로젝트나 화성 탐사 계획을 세워보자. 그 정점은 인류를 대표하는 소련인과 미국인이 역사상 최초로 다른 행성에 발을 내딛는 순간이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의해 파멸될 수도 있다. 우리가 직면한 공동의 적은 우리가 인식하고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존재일 수도 있다. 이 세계는 중세와 같은 상황으로 혹은 훨씬 더 열악한 상황으로 후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최근에는 변화의 징후가 보인다. 그 변화는 시험적이지만 올바른 방향이며 구시대의 기준으로서는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의 미국인과 소련인이 인류 미래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인류와 지구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그날이 과연 언제쯤일까?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어깨에는 역사적인 짐이 지워져 있다.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살만한 미래를 건설하는 일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 다음에 뭐 검열 부분이 돼 있는데요. 이제 소련의 이제 오고니오크에서 검열돼서 표현된 부분이 있는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낫겠어요. 뭐 별 내용 아닙니다. 검열했다 뭐 이런 거예요. 자, 14장이 끝났습니다. 15장은 낙태에 대한 얘기네요. 과학적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게임의 법칙, 전쟁과 평화.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 추계시대 미디어북을 하고 밥을 먹고 이제 수영장은 1시부터 문을 여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 그 물갈이를 해서 입장을 못하니까 1시에 가야 됩니다. 그 전까지 이제 미디어북을 더 하고 밥 먹고 수영장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